대한축구협회가 새롭게 전력 강화위원회를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신인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새 사령탑이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에도 클린스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류현진 선수의 복귀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함께 물러난 마이크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 자리에 정혜성 협회 대회 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먼저 예.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정혜성 감독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계기가 2002년 한해 월드컵 때였거든요. 네. 자, 이때 이 히딩크 사단의 일원으로 코치 역할을 해서 2002년 이 4강 신화 창조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 축구 역사상 이제 최초로 원정 16강을 이뤄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 허중무 감독 밑에서 이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감독으로는 K리그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을 거쳤는데 선수 시절에는 그 이 럭키 금성, 그러니까 지금 FC 서울의 전실이거든요. 예, 예. 럭키 금성에서 이제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 정혜성 코치도 저도 뭐 한일 월드컵 때부터 쭉 봐왔는데 굉장히 그 과묵한 스타일이고요.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을 해내는 네.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0명의 전력 강화위원들도 새로 선임이 됐는데 그럼 예. 이제 전력 강화위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 위원회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 국가대표의 그 운영에 대한 기획과 지원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대표팀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국가대표팀 운영 플러스 국가대표 감독 선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죠. 예, 예. 내일 제1차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선임됐기 때문에 내일 1차 전력강화위원회 그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예.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의 그 대표팀 운영 계획 그리고 새롭게 위원장을 맡게 된 소회 등을 밝히게 될 것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후임 감독 선임 절차 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3월 달에 2차 예선전 2연전이었거든요. 자, 이때 임시 감독으로 갈 것인지 그 전까지 정식 감독으로 후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 많이 있었던 이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쇄신 방안 이렇게 새롭게 운영하겠다. 이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봅니다. 예. 후임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예. 클린스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만 그 여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농담처럼 감독을 제의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상당히 진지하게 이 감독 제의를 해왔다. 그래서 선임이 됐다. 이런 인터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많이 보도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 감독이 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였었거든요. 그냥 농담처럼 정몽규 회장을 만나서 지금 감독 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 다 끝나고 난 뒤에 정몽규 회장을 우연하게 만나서 지금 감독 구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연락을 다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벼운 처사가 언행이 있는지 참 네. 오늘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쭉 보면은 이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도 책임감도 없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예. 정말 가볍게, 정말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라는 그 자리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처신한 게 아니었었나. 재택근무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4강 절대 비판받을 성적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전술과 전략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전술대로 나의 스타일대로 갔는데 당신들이 잘 보고 판단해라.
본인은 지금까지 대표팀 감독에서 왜 그 경질을 당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 나는 예.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언행의 그 기저에는 우리를 실망시켰던 많은 인터뷰 중에 예. 근본적으로 그 기저에 한국 축구 대표팀에 관한 책임감이나 일만의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돌아서서도 이거를 좀 느끼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인터뷰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이제 정몽규 회장은 이제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번에도 이제 감독을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한다면 이게 이제 논란을 좀 키우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논란이 되겠죠. 예, 예. 아직까지도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후폭풍이 이렇게 사그라지지는 않았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사그라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경질 배경 그리고 이 선임 배경이었었거든요. 예, 예.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벤투 감독 선임할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로는 이미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지금 감독 구하고 있느냐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점을 찍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요. 이 클린스만의 얘기를 이 축구협회 내에서도 증언하는 인터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몽규 회장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혹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예. 명명백백하게 있는 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없는 그 여론전 벌어질 것 같고요. 이 본인도 쉽사리 편해지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책임론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제 입장이 없는 부분, 이 네.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아직까지 없죠.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그 기자회견, 이 경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그 거취 문제와 관련된 그 질문을 우회적으로 회피를 했거든요. 대답을 하지 않고요. 이 회피를 했다는 얘기는 나는 앞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축구협회장 계속 할 생각이다. 이 뜻이라고 봐도 되겠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회장직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정몽규 회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 좋은 기회가 내일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라고 보는데 좀 기회는 좀 놓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그 쇄신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다 실수고 나의 책임이다가 전제가 되고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변신하겠다. 이 변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로 하겠다. 한번 기회를 주시고 축구협회가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달라. 이 정도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지는 하지만 예.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론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그냥 모른 척으로 일관한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여론이 다시 폭발할지 모르죠. 예. 사실 선수 보호에 가장 이제 앞장서야 할 게 축구협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선수단 내분과 관련해서도 축구협회에서는 글쎄 뭐 어떤 좀 수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 여론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함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왜 그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그 충돌을 왜 이렇게 일찍 인정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선수 보호를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선수 간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음주운전이라든지 승부 조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프로구단들도 마찬가지고 신속하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그때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팬들한테 사과를 하고요. 이거를 숨기고 은폐했을 때 더 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은 하고 징계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예. 축구협회가 해야 될 일은 참 걱정스럽죠.
우리 대표팀의 그 내분을 내분을 극복하고 하나의 원팀으로 만드는 거. 자, 이게 다 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다음 달 태국과의 그 2연전 앞두고서 불러다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들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부탁한들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예, 보기에는 그게 이 두 선수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두 선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뭐 빅리그 출신의 이 국가대표 축구 선배 이런 분들이 가서 두 선수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리를 놔줘서 두 선수가 화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해가 된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징계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화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달 2연전 2차 예선전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징계 주겠다. 2차 예선전 동안 이 소집하지 않겠다. 예. 이강인 선수는 근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몸 다시 잘 만들고 있고 최종 예선전에서 다시 와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호흡 맞춰서 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도 한다면은 두 선수 다시 모여가지고 얼굴은 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절차 따로 그 별개로 진심을 오갈 수 있는 두 선수 간의 화해의 그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이 이어질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국내 감독들이 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감독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국내 감독이어야 된다. 예. 일종의 그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3월에 이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는 감독, 우리가 조금 믿을 수 있는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감독을 먼저 찾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감독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예. 이 국내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국내다 아니다 또는 꼭 이 선수들에 대한 이 파악을 이 K리그 선수를 먼저 파악이다 아니면 유로파 선수 먼저 점검이다 등등으로 갈라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의 기준은 역시 월드컵을 최종 목표로 두고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해야지 되는가라는 가치 지향적인 문제, 이 비전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 비전, 우리가 세운 이 비전을 가장 그 그라운드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분을 찾는 작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먼저 감독 먼저, 우리 대표팀의 구성원과 상관없이 어떤 감독 먼저 또는 뭐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는 전술을 먼저 쫓아간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 대표팀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팀 구성원의 그 특징점을 잘 파악하고 우리 대표팀의 구성원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전술과 감독을 살려야 되겠죠.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아마도 다음 달 그 2차 예선을 염두에 두고 예, 예. 임시직으로라도 좀 흐트러지지 않게 맡을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이 임시 감독이 가장 어려운 직이죠. 더군다나 팀을 맡고 있는 감독으로서는 쉽게 이렇게 원포인트로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 이제 감독들 중에서 뭐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김기덕 FC 서울 감독. 일단 이제 다음 주에 당장 K리그가 개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임시 감독을 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임시 감독을 맡았던 사례는 이 신태용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 때 임시 감독을 맡아서 2경기 했는데 성과가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임시 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감독으로서는 참 진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독일진 성배처럼 잘해야 기본이고 거기다가 선수 간의 내분이 있어서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가서 묶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팀을 맡아가지고 이 기대에 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게임을 잘 뛴다고 하더라도 임시 감독 체제에서 언제 정식 감독으로 이 신분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때문에 이 팀을 맡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표팀을 맡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의 그 좀 전제가 돼야지 되겠죠. 이 축구협회에서 정식으로 고심 끝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감독뿐만이 아니라 소속팀 수뇌부에게도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느낌의 대화를 나눠서 협조를 받아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구계에서도 눈에 띄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리안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여진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예.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뭐 거의 다 그 협상이 이제 거의 타결된 것 확정이 같아요. 된 겁니까? 예. 예. 뭐 심지어 이 한화 이글스에서는 류현진 선수 유니폼까지 이미 제작을 다 끝냈다라고 하니까 예, 예. 이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이 한화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계약이 또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그 최고의 그 계약은 양의지 선수 4+2년 152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죠. 류현진 선수 최고 대우인데 한 170억 원, 4년 17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한화가 지금 호주 전지훈련 1차 전지훈련 마치고 내일 귀국해서 다시 일본 이제 오키나와로 가는 가거든요. 거죠. 예, 예. 오키나와에서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이미 이 류현진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제작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대가 되는 뉴스일 거고, 예. 뭐 다른 정말 야구 팬들은 이제 국내에서 류현진 선수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정말 많은 기대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한화 복귀로 마음을 먹게 된 배경이 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사실 메이저리그 잔류 쪽으로 좀 그게 가다가 우선순위였었죠. 예,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 선수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때문에 예. 우선순위는 메이저리그이고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한화 복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뉴욕 매치도 그렇고요. 이제 샌디에이고도 그렇고요. 류현진 선수 FA 영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파가 있었고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류현진 선수에게 이 팀이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제시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메이저리그 구단 주이다.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믿고 확실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이도 지금 37살이고요. 그리고 수술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위, 팔꿈치나 어깨 수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변화구나 제구력으로 버티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류현진 선수가 원하는 것만큼 단연 계약의 돈을 베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류현진 선수는 뭐 1년 계약짜리가 아니고 단연 계약을 원했고 하다 보니까 또 연봉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네네. 이럴 바에야 한화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제 돌아온다면 12년 만에 친정 복귀인데 그러면 이제 한화 이글스의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인가요? 가을 야구가 마지막으로 한화 이글스가 갔던 게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사실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좀 좋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랬죠. 이제 오늘 그 류현진 선수 복귀한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이 한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승할 수 있겠냐 이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예. 근데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기 직전 전성기 때 그때도 한화가 뭐 우승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성적은 좋았는데 예, 그렇죠. 팀 성적은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오게 되면 확실히 한화로서는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에이스를 얻게 되는 거죠. 뭐 최소한 지난해 비해서 선발승으로 10승 이상을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누린다. 그리고 그 류현진 그리고 산체스, 문동주, 페냐 선수 한 4명의 선발까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예. 선발진에서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다. 그런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무승부입니다. 영전이니까요. 그렇죠. 점수를 내야 되니까요. 예, 무승부인데 결국 이기려고 하면 수비를 잘하고 공격에서 득점을 내야지 되거든요. 예.
지난해 뭐 하나는 국가대표 4번 타자 노시환 선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최은성 선수 있고 안치홍 선수도 영입해가지고 그 라인업은 딱 짰습니다. 근데 하나로서는 뭐냐면 묘하게 매번 그 전력 보강해가지고 기대감을 주는데 막상 뚜껑 열고 들어가면은 기대한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이렇게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류현진 선수의 합류로 뭐 5강까지는 목표로 할 수 있는 팀 전력을 잃었고 그 이상은 이 수비와 타선에서 이 라인업이 된 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지 더 이상의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의 복귀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